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거는 일반인들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과 관련한 건데 어떤 변호사님이 저한테 이제 카톡을 줘서 저도 카톡으로 하면서 이제 자료도 서로 교환하고 그런 상담 방식을 한 겁니다. 홍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 변호사입니다. 제가 급히 여쭐 게 있어서 혹시 상속재산 파산에서도 면제재산이 법리가 적용되는지요? 임종 앞둔 부친이 개인회생 중인데 다 맘마칠 것 같고 앞으로 그러니까 돌아가실 예정인 임종을 앞둔 아버님 명의로 보증금 약간 한 1, 2천 정도 500에서 1000 정도 있을 거예요. 배제하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상속재산 파산을 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이 재산을 환가를 해서 관제인이 채권자단에 나눠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주거용이잖아요. 생전에 만약에 파산했으면 면제재산인데 이 상속재산 파산에는 면제재산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죠. 그렇다고 또 배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희수 변호사님 책 있죠. 여기 제가 한 강의도 있습니다. 강의 안에 책을 이제 같이 따라서 읽었죠. 강독이라 그래서 강독. 옛날에 한문 읽듯이 쭉 한번 읽어보면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좀 모르는 것도 이해가 되고 이건 좀 이해가 되는 건 술술 읽히죠. 그래서 개인 파산 절차의 이론과 실무라는 이희수 변호사님, 개인 파산의 대가인 이희수 변호사님이 쓴 책을 찾아봤더니 학설 대립이 있죠. 기본적으로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긍정설, 부정설, 제한적 긍정설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이제 카톡으로 싸서 줬죠. 이거를 스캔 떠서 결국 이제 유리하게 우기기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건 지금 명확한 기준 없죠. 그렇죠? 이제 변호사님, 젊은 변호사님인데 제가 한번 판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찾아본 거예요. 면제재산 여부. 뭘 찾아봤을까요? 결국 중앙법원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 회생 파산 실무 5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는 이제 판사들은 공식적으로 부정설입니다. 근데 이 변호사님 견해도 신선하죠.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살아서 파산을 신청했더라면 보장을 받을 수죠.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이라고 인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행의 기준은 의뢰인 설득해서 항고 감사하고 한번 가보자고 해보려고요. 그렇죠. 함께 같이 살고 있었는데 쫓아내고 그 보증을 환가한다는 것은 너무 이상하죠. 이 정도는 판사도 허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고민이 있는 분들 기준은 뭐냐면 이런 경우죠. 저도 과거에 한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채무자가 보증금 500에 월 50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같이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 근데 그 할아버지가 부채가 한 5천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정도면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하면 그 500만 원도 날아가죠. 그러니까 한정 승인을 하고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그 500만 원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환가를 해야 되는데 그 500만 원이 같이 살고 있는 할머니의 쫓아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도 기초생활수급자야. 그러면 면제재산의 규정은 없지만 그걸 유추 적용해서 이런 경우에는 환가를 포기합니다. 라고 관제인이 이제 판사한테 올리면 판사도 야 교과서 살펴보니까 부정설이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죠. 제한적 긍정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망인이 함께 그 부양가족과 같이 살고 있었을 때 이런 경우가 전형적이죠. 그 같이 살고 있는 할머니 그 다음에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또 장애인이야. 그쵸? 이런 경우에는 그 동거 가족을 쫓아낼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그게 뭐 면제재산 범위다. 채무가 5천인데 뭐 한 500에서 1000. 채무가 1억인데 보증금이 2, 3천이다.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유추 적용해서 면제재산을 인정해 주자. 이게 일종의 제한적 긍정설이죠. 근데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독거노인이에요. 그냥 독거노인이 1,000만 원에 살다가 배우자하고는 이혼하고 가족들하고 쓸쓸히 떨어져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죽습니다. 고독사를 해요. 보증금 1,000에 보증금 1,000에서 2,000원 정도가 있어요. 근데 부채가 몇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경찰이 이제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소문해서 아들을 찾아주죠. 아들을 보면 50년 전에 헤어졌어요. 저기에 가득 차죠. 와서 뭐 장례비나 내고, 그쵸? 자기는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근데 와서 이렇게 그래도 유일한 상속이네요. 법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빚을 조사를 하죠. 근데 빚이 보니까 1억이야. 근데 보증금이 또 1,000이 있어. 그 집주인한테 해서 이제 1,000만 원 받아요. 장례 뭐 월세 빼고. 그런 경우에는 이 아들하고 혹은 동거인이 없었죠. 주거용에 사용하는 면제재산 인정할 실익이 없죠. 필요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한가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가를 하자. 이거는 뭐 부양자나 피부양자의 주거용 재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렇죠? 혼자 살다가 갔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가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예금이 있어요. 한가를 하죠. 근데 아까 장애인 아들이나 연로한 부인하고 같이 살다가 남자가 먼저 갔어요. 근데 그 돌아가신 분 명의로 예금이 보니까 뭐 한 4, 500 있어. 그것도 한가 안 하죠. 왜? 결국 그 돈 갖고 또 남은 장애인 아들이나 그 할머니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건 또 뺏는 게 가혹하죠. 근데 이제 후자, 갑자기 그냥 고독사하고 아들이 50년 만에 만나서 찾아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아버지를 이제 상속, 한정 승인하고 이제 상속재산 파산했을 때 보증금 1,000만 원 환가하고 보니까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 예금이 한 1,00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보험 해약환급금이 한 300만 원 있어요. 싹싹이 다 한가를 하죠. 그런 경우에는. 그죠? 그 차이점을 어느 때는 유추 적용하고 면제재산을 준용을 하고, 어느 때는 인정 안 하고, 그쵸? 케이스별로 보자. 그래서 중앙법원 5판에는 부정설이 법원의 공식 입장이지만 실제 실무를 하다 보면 판사별로, 관제인별로 두 가지 케이스, 주거용에 꼭 필요하다, 남은 사람의 뭐 유족이라든가 같은 동거가족, 그런 경우에는 면제재산 규정을 적용하고, 뒷케이스 그냥 혼자 살다가 어떻게 상속인하고 연결돼서 그런 경우에는 고독사, 혼자 살다가 재산이 좀 있는 경우는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게 맞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일부는 긍정하고 일부는 부정하고, 그걸 제한적 긍정설이라 그러죠. 부정설, 긍정설, 절충설이죠. 일종의 제한적 긍정설. 이 법학에는, 법률에는 항상 이런 썰이 있었죠.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아니면 제한적 긍정설. 그렇죠?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썰을 푸는 거죠. 요것도 그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이런 경우 관제인한테 뺏기겠구나. 이런 경우는 그냥 내가 관제인한테 최대한 읍수하면은 지킬 수 있겠구나. 그쵸? 이런 뭔가 감이 오죠? 그쵸? 물론 이게 100%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까 그 주거용 인정 못합니다. 다 내놓으십시오. 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관제인이나 판사에 따라서. 그때는 뭐 홍 변호사님 유튜브는 어쩌고저쩌고 이게 제가 뭐 저건가요? 그쵸? 하나의 썰을, 하나의 실무 경향, 그쵸? 교과서, 그쵸? 아까 이거 하고 중앙법원 5판
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고 상속재산 파산에서 면제재산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학설 대립이 있다. 그죠? 근데 가장 그나마 구체적 타당성을 가진 학설은 제가 보기엔 제한적 긍정설 아닐까. 그죠?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십시오. 여기 제 전화가 있고요. 여기 사무실. 제가 전화를 못 받을 때도 많아요. 뭐 전화 통화하거나 이럴 때는. 그럴 때는 그냥 문자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안을 저는 누굽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그런 건 제가 딱 좋더라고요. 그렇게 전화하는 거는. 뭐 그냥 전화하셔도 돼. 그럼 제가 리턴을 하잖아요. 그쵸? 저도 뭐 사건 수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직원한테 공식적으로 상담료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예약을 하고 그 시간에 오고 싶다. 그쵸? 또 그런 걸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그쵸? 변호사가 또 부담이 돼서. 그쵸? 이게 뭐 변호사한테 직접 전화하라 그러면 또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변호사가 진짜 전화 받나? 사무실에 해봐야 또 사무장이 그냥 중간에 또 변호사 얼굴도 안 보여주고 아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원화 해 놓은 거예요.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도 되고 사무실로 방문이나 전화 상담, 수임료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상담료 같은 것도 물어보요. 상담료는 원칙적으로 다 유료입니다. 그렇죠? 대신 선임할 때 되면 다 공제를 해드려요. 만약에 뭐 제가 한 시간에 한 15만원, 법인 같은 경우 한 20만원 받아요. 근데 상담을 해놓고 이제 선임하겠어. 그때 그 공제해줘요. 그럼 뭐 본인도 충분하게 윈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